장기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네요.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일단 항암 치료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해야 해요. 그동안 둘째 형님이 제대로 치료도 안 하셨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박지은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소 저를 친딸처럼 잘해주셨고, 저 역시 어머님을 친정어머니처럼 모시며 지내왔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신 시아버님과 함께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시며 은퇴 생활을 즐기셨는데, 4년 전 아버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후에도 혼자서 묵묵히 그 텃밭을 지키며 사셨죠. 어머님은 늘 건강하셨습니다. 텃밭 일도 거뜬히 하시고 직접 기르신 채소와 과일을 들고 서울에 사는 저희 집에도 자주 오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어머님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주말을 맞아 시어머님 댁에 찾아뵈러 갔을 때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도 11시가 다 되어서야 도착했네요. 보통 같았으면 텃밭에서 일하고 계실 시간인데 이상하게도 대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현관 벨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려서야 어머님이 나오셨는데 평소에 총기 어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색이 누렇게 뜨고 기운이 없어 보이셨어요. 간호사로서 환자를 많이 봐온 저로서는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왔구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쉬고 있었단다. 어머님의 말씀은 분명 자연스러웠지만 제 눈에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평소 꼼꼼하게 정돈하시던 거실은 약간 어질러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먹다만 죽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편찮으신 데가 있으세요?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지만 어머님은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달랐어요. 평소에는 제가 오면 텃밭에서 막 따오신 채소로 맛있는 점심을 해주시곤 했는데 이날은 그럴 기운도 없어 보이셨거든요.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어머님의 뒷모습을 보니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얼굴이 살짝 부어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간호사로서 이런 증상들은 심각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엔 제가 간단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어머님은 반찬을 거의 드시지 못하셨어요. 평소 입맛이 좋으시던 분이 이러시니 더욱 걱정이 되더군요. 어머님, 저희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보시는 건 어떠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이고, 나는 괜찮아. 나이 들면 다들 이런 거지. 하지만 제 직감은 점점 더 강하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어머님 생각이 자꾸 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여보, 어머님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꼭 검진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도 제 말에 적극 동의했고 우리는 형님들에게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첫째 형님은 즉시 걱정스러워하시며 어머님을 설득해보겠다고 하셨고 둘째 형님도 어서 모시고 가자며 말하셨죠. 며칠 뒤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제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에 왔습니다. 첫째 형님도 둘째 형님도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어 동행해 주셨죠. 둘째 형님은 평소에도 어머님 건강을 가장 걱정하시던 분이라 이날도 어머님 옆에서 꼭 붙어 다니시며 살뜰히 챙기셨습니다. 종합검진은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폐기능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들을 하나씩 진행했습니다. 어머님은 계속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검사를 받으시는 내내 피곤해 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어머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 둘째 형님이 다정하게 어머님의 손을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 어머님을 모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후에 진행된 대장 내시경 검사에서 우리의 마음은 천장과 바닥을 오갔습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 어머님 대장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로 봐서는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아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늘 건강하시던 우리 어머님께서 암이라니요. 하지만 간호사로서의 경험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이 될 때가 아니었어요.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첫째 형님도, 둘째 형님도 계속 연락하시며 결과를 기다리셨죠. 마침내 결과가 나왔고 우려대로였습니다. 이기 대장암이었어요. 어머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는 건 제게 주어진 가장 힘든 임무였습니다. 진료실에서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시는 어머님의 눈가에 맺히는 눈물을 보며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기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세요. 제가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케이스 정말 많이 봤어요. 다들 잘 나으셨어요. 제 말에 어머님은 애써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어머님은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어요. 지은아, 사실 난 몇 달 전부터 배가 좀 아팠단다. 근데 너희들이 걱정할까봐 말 못했지. 내가 너무 늦게 검사 받은 걸까?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자식들 걱정만 하시는 어머님께서 이런 큰 병을 혼자 안고 계셨다니.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절대 늦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꼭 이겨내실 거예요. 그날 이후 치료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최대한 빨리 수술을 하고 이어서 항암 치료를 진행하자고 하셨어요. 모든 가족이 합심해서 어머님을 돕기로 했습니다. 첫째 형님은 급히 휴가를 내고 병원 수속을 도와주셨고, 둘째 형님은 어머님의 병간호를 자청하셨죠. 어머님은 입원을 앞두고 자꾸 텃밭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기 고구마순이 한창인데 배추도 심어야 하는데. 그때 둘째 형님이 나서셨어요.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제가 틈틈이 텃밭도 가꾸고 집도 관리할게요. 그 말에 어머님은 안심하신 듯 했습니다. 저희도 둘째 형님의 그런 모습이 고마웠죠.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매일 병원 일을 마치고 어머님 병실에 들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어머님 곁을 지키고 있는데 문득 어머님께서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지은아, 우리 영감이 살아있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어머님의 눈가에 촉촉한 그리움이 맺혔습니다. 제가 시집왔을 때만 해도 시아버님은 대학교 경영학과의 중견 교수셨어요. 강단에 서실 때는 위엄이 넘치셨다고 하는데 가정에서는 무척 자상하고 다정다감하신 분이셨죠. 우리 영감이 처음 교수 되셨을 때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단다. 그때는 지금처럼 교수 월급이 넉넉하지 않았거든. 그래도 남편은 늘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지. 어머님은 아버님의 이야기하시며 잠시 미소 지으셨습니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영감은 너무 기뻐서 며칠 동안 연구실에도 안 가고 준호만 안고 계셨어. 동호, 민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애들 교육에는 정말 열성이셨단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시아버님께서 자식들 교육비는 아끼지 않으셨다고 해요. 본인은 낡은 옷을 몇 년씩 입으시면서도 아이들 학원비만큼은 꼬박꼬박 챙기셨다고 합니다. 영감이 은퇴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 시골로 내려온 게 벌써 10년도 더 됐네. 처음엔 내가 많이 걱정했었지. 평생을 도시에서만 살다가 갑자기 시골이라니. 하지만 영감이 그러더라고. 여보, 우리 이제 둘이서 텃밭 가꾸면서 오손도손하게 살자. 내가 평생 당신한테 신경 많이 못 썼는데 이제부터는 당신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고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 저는 조용히 어머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아버님과 어머님은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텃밭도 가꾸시고 동네 어르신들과 어울리시면서요. 시골에 처음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도 영감이랑 둘이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꾸며갔지. 마당에 있는 배나무는 영감이 직접 심으신 거야. 여보, 우리 손주들 크면 여기서 배도 따먹고 놀게 해주자. 그러면서
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시아버님은 4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손주들과 배 따먹는 그날을 보지 못하고 가셨지만 시아버님께서 심으신 배나무는 지금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영감님 가시고 나서 난 하루하루가 막막했단다. 그래도 너희들이 자주 찾아와주고 손주들도 보고 그렇게 또 버텨왔네. 어머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병실 창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파랗던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영감님이 가시기 전에 이렇게 좋은 며느리들을 다 보내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희들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어요. 특히 둘째 형님을 언급하실 때마다 어머님은 무척 기뻐하셨죠. 혜진이는 정말 착하지. 항상 나만 생각해주고 이번에도 자기가 간병하겠다고 하고. 지은아, 사실 나 너무 무서워. 내가 이 병을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어머님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어머님 꼭 이겨내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의 젊은 시절, 시아버님과의 추억, 새 아들을 키우시면서 겪으신 일들, 그동안 몰랐던 이야기들을 들으며 어머님의 삶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굳게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님을 지키리라고, 어머님의 행복을 지키리라고. 그것이 제가 며느리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야 했어요. 특히 남편에게는 더욱 조심스러웠습니다. 여보, 지금 어디예요? 회사인데 무슨 일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게 시작된 전화통화는 길지 않았지만 남편의 숨죽인 흐느낌이 제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회사를 나서겠다고 했어요. 이어서 큰아주버님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IT 회사 팀장이신 큰아주버님은 늘 바쁘시지만 어머님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나 시간을 내시는 분이에요. 아주버님,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큰아주버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마자 곧바로 병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어서 큰형님도 전화를 받으셨는데 전화기 너머로도 형님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둘째 형님 내외분께도 연락을 드렸습니다. 건설회사에 다니시는 둘째 아주버님은 현장에 계셔서 바로 받지 못하셨지만 둘째 형님이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머니 검사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둘째 형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자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형님의 걱정스러운 음성이 들려왔어요. 알았어. 우리가 지금 당장 갈게. 그렇게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가족들이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진료과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2기 대장암의 진행 상태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까지.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술 후 항암 치료는 필수적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 모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큰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수술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내일부터 검사와 수술 준비를 시작하면 다음 주에는 수술이 가능할 것 같네요. 남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이성적인 스타트업 대표인 그였지만 이날만큼은 한마디도 못하고 어머님의 손만 꼭 잡고 계셨어요. 둘째 형님은 여러 가지를 꼼꼼히 물어보셨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암 치료는 얼마나 진행되는지. 걱정 마세요. 어머님께서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하셨고 지금도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양호하세요. 수술 후 회복도 좋으실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위로에 우리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랜만에 다 같이 병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각자의 일로 바빠서 이렇게 모이기 힘들었을 텐데 어머님의 병환 때문에 이렇게라도 모이게 되니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치료 계획과 간병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 나섰고, 특히 둘째 형님은 적극적으로 나서셨죠. 저는 그 모습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수술 날짜가 잡힌 후, 우리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어머님의 입원 준비부터 수술 전 검사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어요. 간호사인 제가 검사 일정을 조율하고, 첫째 형님은 행정적인 절차들을 도맡아 하셨죠. 둘째 형님은 어머님의 식사와 옷까지, 생활용품들을 꼼꼼하게 챙기셨어요. 제가 일하는 병원이다 보니 퇴근 후에도 어머님 병실에 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머님의 일상적인 변화도 눈에 들어왔죠. 어머님은 점점 더 기운이 없어 보이셨고 식사량도 줄어들고 계셨어요. 특히 마음에 걸렸던 건 수술비와 항암 치료비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수술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했기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지은아, 이게 얼마나 될까? 어머님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도 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전업주부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어머님 수발은 내가 전담할게. 둘째 형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고마워했습니다. 특히 어머님은 둘째 며느리의 그런 모습에 눈물을 글썽이시며 좋아하셨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수술 전날 마지막 회진을 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수술은 4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었고, 수술 후에는 중환자실에서 이틀 정도 경과를 지켜보신 뒤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둘째 형님이 유독 귀를 기울이시는 게 보였어요. 수술 전날 밤, 우리는 어머님 곁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님은 내일 있을 수술보다도 텃밭 걱정을 더 많이 하셨어요. 이제 한참 배추랑 무가 자랄 때인데. 어머님,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둘째 형님이 어머님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셨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어머님은 의외로 침착하셨어요. 오히려 저희를 안심시키려 애쓰시는 모습이었죠. 금방 하고 나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수술실로 들어가시기 전 어머님은 한참 동안 저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사랑과 걱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첫째 형님은 계속 성경책을 읽으셨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복도를 서성였죠. 둘째 형님은 이상하게도 조용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4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수술이 잘 됐다고, 이제 회복과 항암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 이틀 동안 우리는 제한된 면회 시간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취에서 깨어나신 후에도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를 알아보시고 눈빛으로 대화를 나누셨죠. 그리고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기시게 되었을 때 둘째 형님이 먼저 나서셨습니다. 내가 어머님 병간호를 하면서 이것저것 살펴볼게요. 작은 동서는 일도 해야 하고 큰형님은 학교에 가셔야 하니까요. 어머님의 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병실에서 회복 중이시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시골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의 서재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죠. 평소 꼼꼼한 성격이긴 했지만 IT 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서류 정리 같은 건 영 관심이 없던 남편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꼭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다녀오겠다며 가더라고요. 남편이 돌아온 건 해가 저물 무렵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무언가 들뜬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내가 아버님 서재에서 이걸 발견했어. 남편이 내민 건 비트코인 100개라고 적힌 오래된 외장하드였어요. 이게 뭔데요? 아버님께서 2010년에 동료 의사 선생님께 선물로 받으신 거야.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보관만 하셨던 것 같아. 비트코인이 100개가 들어있더라고.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010년이면 비트코인이 막 등장했을 때였죠.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터였습니다. 남편은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날 아버님이 꿈에 나타나셨고 서재 한쪽을 가리키셨다고.
그리고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아버님 서재로 갔고 서재의 아버님 유품을 뒤적이다 비트코인이 든 외장하드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바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10년도 더 된 외장하드에서 지갑을 복구하고 거래소에 등록하고 남편은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죠. 마침내 모든 게 끝났을 때 최종 금액은 약 7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바로 알리고 어머니 명의의 통장을 하나 더 개설하여 전달해뒀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꿈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체 뭐니? 영감이 그런 걸 가지고 계셨다고? 남편이 차근차근 설명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동료 교수님께 받으신 선물이었다는 것, 당시에는 그 가치를 아무도 몰랐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까지. 그럼 이제 치료비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니? 어머님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늘 자식들 걱정하시던 어머님께서 이제야 당신의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게 된 거죠. 어머니, 이제 건강만 생각하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영감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우리를 챙기고 계시네. 그 말씀을 하시는 어머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님께서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겨두신 걸 알게 되니 더욱 그리움이 커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의 퇴원이 결정되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의 간병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시골 집으로 돌아가시기에는 너무 멀고 혼자 계시기도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항암 치료도 계속 받으셔야 했고 당분간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첫째 형님은 학교 교사이시다 보니 시간이 자유롭지 못하셨고 저는 병원 간호사라 3교대 근무를 하는 터라 정기적인 간병이 어려웠어요. 그때 둘째 형님이 먼저 나서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는 게 좋겠어요. 내가 전업주부니까 어머님 돌보기도 수월하고 우리 집이 병원에서도 가깝잖아요. 둘째 형님의 말씀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실제로 둘째 형님 댁은 대학병원에서 20분 거리에 있었고 아파트라 어머님 거동하시기도 편했죠. 게다가 둘째 형님은 전업주부시라 시간적 여유도 있으셨어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둘째 형님의 제안에 어머님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그동안 병간호하면서 보여주신 둘째 형님의 정성을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 혜진이가 그렇게 해준다니 고맙지. 근데 내가 너무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어머님은 둘째 형님 댁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첫째 형님과 저는 매주 번갈아 가며 찾아뵙기로 했어요. 이사 준비는 둘째 형님이 혼자 도맡아 하셨어요. 어머님의 옷가지부터 약, 드시던 영양제까지 꼼꼼하게 챙기시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베개까지 따로 준비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평소에 쓰시던 거랑 비슷한 걸로 샀어요. 불편하시지 않게. 처음 며칠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둘째 형님은 어머님의 식사를 철저히 관리하셨고 약 복용 시간도 꼼꼼히 체크하셨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같이 나가시고 때로는 가벼운 체조도 하시면서 어머님의 건강을 챙기셨죠. 형님, 어머님 잘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인사를 드리면 둘째 형님은 항상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어머님이 편하게 계시게 하는 게 며느리 된 도리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둘째 형님이 너무 완벽하게 어머님을 통제하시려 하는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방문하는 시간까지도 정해두시려 했어요. 어머님이 피곤하시니까 시간은 미리 얘기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어머님과 단둘이 있을 때면 자주 뭔가를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불편해 보이셨지만 저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않으셨습니다. 큰아주버님도 이런 상황을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저를 따로 불러 조심스레 물으셨습니다. 지은아, 혹시 어머님 좀 이상해 보이지 않니? 네, 저도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우려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머님은 날이 갈수록 기력이 없어 보이셨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어요.
둘째 형님은 이런 상태를 항암 치료 때문이라고 설명하셨지만 제 간호사의 촉으로는 뭔가 달랐습니다. 특히 이상했던 건 제가 불시에 방문했을 때 거의 항상 어머님이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그리고 둘째 형님은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서둘러 저를 내보내려 하셨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겨우 잠드셨어. 우리가 나가서 얘기하자. 점점 더 이상한 낌새가 보였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었기에 저희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유튜브를 보며 쉬고 있었습니다. 주로 간호 관련 영상이나 의학 정보를 찾아보곤 했는데 그날따라 추천 영상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신 80대 어르신의 사연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한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내용이 우리 어머님 경우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족에 의해서. 여보, 이것 좀 봐요. 남편도 영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영상 속 증상들,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 항상 졸린 듯한 상태, 대낮에도 깊이 주무시는 모습까지 어머님의 상태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비슷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대부분 수면제나 신경안정제를 사용했고 피해자는 거의 항상 재산이 있는 노인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첫째 형님께 연락드렸어요. 형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본 영상과 자료들을 보여드리며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형님도 믿기 힘들어 하셨지만 하나둘 증거를 대면서 이야기하자 형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셨습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 어머님이 그렇게 오래 주무시는 분이 아닌데. 첫째 형님도 최근 어머님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계셨더군요. 특히 둘째 형님이 다른 사람의 방문을 꺼리시는 점, 어머님과 단둘이 대화하는 것을 피하게 만드는 점 등이 수상해 보였다고 하셨어요. 지은아, 만약 우리 생각이 맞다면 증거가 필요할 거야.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우리는 CCTV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설치하느냐였습니다. 형님, 제가 간호사라 자주 들르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제가 틈을 봐서 설치할게요. 다행히 요즘은 작고 휴대하기 쉬운 CCTV들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기기는 성냥갑만한 크기였어요. 배터리도 오래가고 와이파이로 실시간 확인도 가능했습니다. 설치 기회를 노리고 있을 때 뜻밖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둘째 형님이 잠시 장을 보러 나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머님, 제가 옷장 정리 좀 해드릴게요. 서둘러 옷장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렌즈가 어머님의 침대와 방 전체를 볼 수 있는 각도로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실수할 뻔했지만 무사히 설치를 마쳤어요. 기우이기를, 제발 아무 일도 없기를. 그날 밤, 첫째 형님과 저는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 둘째 형님이 어머님께 약을 드리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수상한 알약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드시고 난 후 어머님은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형님, 이거 녹화되고 있는 거 맞죠? 다 녹화되고 있어. 우리의 불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더 지켜봐야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증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 후 첫째 형님과 함께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녁 8시경. 어머님께서 이미 수면제 때문인지 깊이 주무시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였어요. 둘째 형님이 아주버님과 함께 방에 들어왔습니다. 둘 다 평소와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둘째 형님이 서랍을 열더니 어머님 통장을 꺼내드는 게 보였습니다. 그 통장은 저랑 남편이 아버님의 비트코인을 처분한 뒤 넣어서 드린 통장이었습니다. 아마 어머님의 물건을 뒤적이다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70억이야. 70억. 우리가 힘들게 어머님 간병한 게 헛되지 않았네. 둘째 형님의 목소리에서 희열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의 헌신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서류는 다 준비됐지? 둘째 아주버님이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안에는 미리 준비해둔 듯한 유언장과 각종 양도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둘이서 서류를 펼쳐놓고 어머님의 손을 잡아 지장을 찍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실 때 미리 받아둔 도장이랑 똑같이 찍어야 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고 옆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던 첫째 형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셨다가 다시 앉기를 반복하셨어요. 어머님 재산을 다 양도받는 서류를 만들어놨네. 이렇게 준비가 철저할 줄이야. 첫째 형님의 말씀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보니 어머님의 모든 재산을 둘째 부부에게 증여하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시골 집과 텃밭까지.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둘째 형님이 서랍 깊숙이 숨겨둔 약봉지를 꺼내더니 남은 약의 개수를 세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한 달이면 될 것 같아. 매일 이렇게 먹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실 거야. 제 손에 쥔 휴대폰이 부서질 듯이 떨렸어요. 그 약은 분명 의사 처방 없이는 구할 수 없는 강력한 수면제였습니다. 지은아, 이제 증거는 충분해. 첫째 형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모든 증거를 확실히 확보해 두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출근 시간을 늦췄습니다. 둘째 형님이 아침 운동을 나가신 시간에 맞춰 어머님 댁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어머님은 약 기운이 조금 빠지신 때라 잠에서 깨어나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가져왔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며 어머님이 드시려던 약을 수거했습니다. 나중에 약물 검사를 위해서였죠. 그리고 서랍 속 준비된 서류들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점심시간, 첫째 형님과 병원 옆 카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CCTV 영상, 약, 서류 사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지만 첫째 형님은 한 가지 더 걱정하셨습니다. 둘째 내가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다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다른 계획도 있을 거야. 형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둘째 부부의 평소 행적을 되짚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형님, 둘째 형부가 요즘 자주 부동산에 들르시는 것 같던데. 제 말에 첫째 형님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님 재산으로 미리 다른 부동산을 계약한 거 아닐까? 우리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동네 부동산을 수소문해 보니 둘째 부부는 이미 어머님 명의로 고급 아파트 계약금까지 걸어둔 상태였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모든 증거를 확보한 우리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녹화된 영상과 사진, 수거한 약물까지 모든 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했어요. 담당 형사님은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산 탈취를 넘어선 살인 미수 사건이네요. 당장 긴급 체포가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님의 말씀에 제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머님을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 했어요. 하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약물을 복용 중이신 피해자분이 계시니까요.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히려 어머님께 위험할 수 있어요. 형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당장 달려가 문을 부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어머님의 안전이 우선이었죠. 우리는 경찰과 함께 세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8시경에 약을 먹이더라고요. 그때를 노리면 어떨까요? 첫째 형님의 제안에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시간이라면 둘째 부부가 가장 방심할 때일 테니까요. 내일 저녁 7시 30분 아파트 정문에서 모입시다. 저희 팀이 먼저 들어가서 주변을 확보하고 신호가 가면 여러분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지만 한 가지 걱정이 더 있었습니다. 둘째 형님이 워낙 예민하셔서 수상한 낌새만 보여도 도망갈 것 같아요. 제 말에 형사님이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처럼 방문하는 척하면서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박 선생님은 간호사시니까 자주 들르시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고 형사님들은 제 신호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최악의 상황들이 그려졌어요. 드디어 다음 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평소처럼 영양제가 들려 있었지만 주머니 속에는 경찰과 연락할 수 있는 작은 버튼이 숨겨져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지은이구나. 이렇게 늦게 웬일이야? 둘째 형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 친절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네. 어머님 드릴 영양제 좀 가져왔어요. 거실에 들어서자 어머님이 이미 깊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둘째 형님은 평소처럼 웃으며 말씀하셨죠. 어머님이 방금 주무셨어. 약은 내가 나중에 전해드릴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방 쪽에서 서류를 보고 계시던 둘째 아주버님이 저를 보시고는 순간 당황하시는 게 보였어요. 탁자 위에는 어머님 통장과 도장, 그리고 준비된 서류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재빨리 주머니 속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계십시오. 둘째 형님은 순간 하얗게 질리셨고 둘째 아주버님은 서류를 움켜쥐고 도망가려 하셨죠. 하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경찰에 의해 봉쇄된 뒤였습니다. 그때 소란에 놀라 어머님이 깨어나셨어요. 여기가 어디? 어머님의 목소리가 힘없이 새어나왔습니다. 약물 기운 때문에 아직도 몽롱해 보이셨어요. 어머님,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어머님을 부축해 일으키는데 갑자기 둘째 형님이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모셨는데? 하지만 경찰이 재빨리 둘째 형님을 제압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둘째 형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둘째 부부가 연행되는 동안 저는 어머님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은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어머님의 음성에 저는 더욱 꽉 안아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어요.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아무도 어머님을 해치지 못해요. 어머님을 구출한 그날 밤, 저희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면제의 영향으로 어머님의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기에 응급실에서 즉시 해독 치료를 시작했어요. 담당의 선생님은 어머님의 상태를 보시고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장기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셨네요.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당분간 집중 치료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모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항암 치료도 힘드셨을 텐데 이런 끔찍한 일까지 겪으시다니. 그날 밤 병원 근처 카페에 모여 긴 회의를 했습니다. 큰아주버님, 남편, 첫째 형님과 저, 이제 남은 가족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항암 치료부터 다시 제대로 시작해야 해요. 그동안 둘째 형님이 제대로 치료도 안 하셨을 테니까요. 제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기록을 살펴보니 둘째 형님은 어머님의 항암 치료 일정을 자주 어기신 것으로 드러났어요. 의도적으로 어머님의 건강을 해치신 거죠. 경찰 조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수록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둘째 부부는 이미 어머님 명의로 고급 아파트 계약을 해둔 상태였고 해외 도피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사기, 횡령 등 무거운 죄목으로 기소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둘째 형님은 끝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난 어머님을 잘 모셨어. 이런 누명을 씌우다니. 지은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CCTV 영상, 처방전 없이 구입한 수면제, 위조된 서류들, 모든 것이 둘째 부부의 범행을 입증했어요. 결국 둘째 형님은 징역 8년, 둘째 아주버님은 징역 6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재산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다행히 둘째 부부가 어머님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은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여서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통장과 도장도 모두 되찾았고 둘째 부부가 임의로 작성한 증여 계약서도 무효가 되었어요. 이제 어머님을 어떻게 모실까요? 첫째 형님의 물음에 저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남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좀 더 큰 집을 구해서 어머님과 함께 살면 어떨까요? 형네 집도 정리하고 우리 집도 정리해서 돈을 합쳐서 좀 더 큰 집에 다 같이 살죠. 그렇게 새로운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우리 부부와 첫째 형님 내외분이 함께 어머님을 모시기로 했어요. 각자의 집을 팔고 대출도 받아서 넓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머님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이었어요. 둘째 며느리의 배신으로 크게 상처받으신 어머님은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내가 혜진이를 딸처럼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다 있니?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희 모두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셨어요. 특히 손주들을 볼 때면 환하게 웃으시곤 했죠. 너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어머님의 그 말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야. 네가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이 세상에 없었을 게다. 어머님의 말씀에 저는 어머님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님을 꼭 지키리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리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넓은 전원주택을 구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형님 내외분과 저희 부부가 함께 살기에 충분히 넓으면서도 어머님의 건강을 위해 공기 좋고 조용한 곳을 찾아야 했거든요. 무엇보다 병원과 너무 멀지 않아야 했고요. 한 달 넘게 부동산을 다니다가 드디어 적당한 집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교외의 조용한 마을, 주변에는 산과 들이 있고 텃밭도 딸린 2층 집이었어요. 특히 마음에 든 건 커다란 감나무가 있는 마당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시골집 배나무처럼 손주들과 함께 가꾸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저희는 특별히 신경 쓴 게 있었어요. 바로 어머님의 방이었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1층 안방을 어머님 방으로 정했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색으로 도배도 새로 했습니다. 시골집에서 가져온 가구들도 정성스레 닦아 배치했고요. 어머님, 이제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어떠세요? 처음 집을 보러 오신 어머님의 눈가에 촉촉한 기운이 맺혔습니다. 이런 좋은 집에서 다 같이 산다니. 이게 꿈이니? 어머님은 집 안구석구석을 둘러보시더니 마당에 나가 한참을 서 계셨어요. 봄바람에 하늘거리는 감나무 잎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아마도 아버님과 함께 하셨던 시골집이 생각나셨나 봅니다. 이사는 봄이 시작될 무렵에 했습니다. 어머님의 항암 치료가 거의 끝나갈 때쯤이었죠. 놀랍게도 어머님은 항암 치료 기간 내내 무척 강인하셨어요. 이제는 둘째 형님의 방해도 없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어머님은 점점 더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특히 텃밭 일을 다시 시작하시면서부터는 날이 갈수록 생기가 돌아오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지은아, 우리 상추랑 쑥갓은 좀 어때? 잘 자라고 있지? 저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어머님과 함께 텃밭을 둘러보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채소 모종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으셨고,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첫째 형님은 아침마다 어머님과 함께 산책을 다니셨고, 큰아주버님은 퇴근길에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오셨죠. 남편도 주말이면 어머님과 함께 텃밭일을 도왔고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어머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특히 기뻤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 힘들어했지만 이내 넓은 마당과 텃밭이 있는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거든요. 주말이면 어머님과 함께 텃밭에서 채소도 따고 감나무 아래서 책도 읽곤 했죠. 할머니, 이 방울토마토 따도 돼요? 그럼 우리 손주들은 다 따도 돼. 어머님은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이셨어요. 손주들은 할머니가 키우신 채소를 제일 맛있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런 손주들이 너무 예쁘다고 하셨죠. 치료가 끝나갈 무렵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정말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으신 것 같아요. 항암 치료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첫째 형님도 훌쩍이셨어요.
어머님은 오히려 저희를 위로하셨습니다. 울지 마. 다들 고생 많았지? 이제 끝났어. 완치 판정을 받은 날, 우리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마당에 평상을 펴고 어머님이 텃밭에서 직접 기르신 채소로 온갖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를 위해 편지도 썼고요. 할머니,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우리랑 같이 텃밭도 가꾸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어머님은 손주들의 편지를 읽으시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은아, 영감이 보고 있을까? 네, 어머님. 분명 아버님도 지금 어머님 모습을 보시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어머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마당의 감나무, 그림자처럼 살포시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님의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다는 것,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도 이제는 편히 쉬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시지도 않고 주무실 때도 평화로운 표정을 지으세요. 가끔 시아버님 이야기를 하실 때면 그리움이 묻어나지만 그 안에는 이제 감사함도 함께 있습니다. 지은아, 이제야 알겠다. 영감이 왜 그렇게 시골 생활을 좋아하셨는지. 이렇게 가족들이랑 함께 있으니 이게 바로 천국이구나. 저는 매일 밤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어머님을 지켜낼 수 있게 해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님의 행복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셔서, 이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감나무 아래서 피어나는 봄꽃처럼, 텃밭에서 자라나는 새싹처럼, 우리는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따뜻하게 사랑하면서요. 매일 아침, 어머님은 텃밭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구나. 그렇습니다. 어머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는 좋은 날입니다. 정다운 사랑방 여러분, 어머님의 완치를 축하하는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